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증시 상황이 많이 어지럽고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좀 특별히 한번 방송을 수요 주식회 제가 정기적으로 방송하긴 하지만 오늘 또 특별한 손님들까지 모셔서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도 오셨습니다. 자 두 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슬이 팀장님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해요. 아, 네. 아,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네. 자 우리 좀 자기 소개 좀 처음이시니까 네 해주시면요. 소속은 밝혀. 아니 안 해도 아니, 뭐 돼요. 그냥, 네. 저는 뭐 여러 경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 이슬이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랑 방송을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아 어떤 의미로 무섭다고? 종목을 딱 찝으면 네. 내가 보기에 왜 저런 종목을 왜 갖고 오지? 하는데 막 날라가 있어. 아 종목 날리기를 잘하시는. 네, 그런 거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전문가예요 원래. 그래서 중국 주식도 저한테 가끔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관짝 이런 거 뭐 관짝? 네, 관에 들어가라 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름을 보고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종목이 잘 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국 주식도 잘하시고 그쵸. 중국 주식도 잘하시고 요즘에 또 중국 핫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확실히 좀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겉보기보다는 연식이 돼가는데 많이 됐죠. 새로운 우리 이슬이 팀장님은 좀 젊은 사람들처럼 젊은 확실히 분이죠.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섭렵하고 있는 코인도 걸로 하시고 네, 다 알고 하세요. 있습니다.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없어. 전천후 사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좀 전천후가 되어야 그나마 좀 살아남기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유일하게 딱 하나 안 그럴까? 한다. 뭐요? 옵션 안 해요. 파생. 우리는 옵션 하는데 우리는 옵션 파생. 안 해. 선물하는데 옵션을 안 해. 조합은 뭐 좋네요, 그죠? 제가 서로가. 옵션에 한번 제대로 조금 대인 더 적이 가까이. 있어서 네, 그때부터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옵션은. 그러시군요. 자,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웃고 떠들 만한 그런 날은 아니기는 해요. 사실 걱정이 아직 많이 되실 그쵸.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여러분들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저거 오늘 또 갑자기 긴급 진단을 하게 된 뭐 요 케이스 요 부분들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가 됐었다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들 해외에 있는 신용평가사들의 좀 평가가 엇갈리기는 해요. 그래도 6시간 만에 이게 뭔가가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국가구나 라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바로 잡았다 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곳이 있는가 반면 지금 엄청난 국제적 리스크가 생긴 거다. 이 국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쉽게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또 우리의 생각과 어쨌든 외국인들 또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또 모습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어쨌든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리하고 또 화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 라이브니까요. 이상이 없으신지 혹시 이상 있으시면은 혹은 목소리가 작다거나 그러면 한번 채팅해서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약간의 제가 먼저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비상계엄 선포가 됐고 해제가 됐습니다. 하루 6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영향이 있고 2차적인 영향이 있다. 근데 이제 1차적인 영향은 그래도 오늘 나름 방어를 잘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마이너스 1.44%. 네. 와, 밤사이에 그 야간 시장에 야간으로는 푸시 한 10배, 13배까지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매우 종목별로 급락세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막상 본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된 이후에 그렇죠. 우리나라 장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덜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9%,
1.98, 뭐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을 했었고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갔었다가 1,410원대 이렇게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과연 앞으로 얼마나 또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야간에는 거래가 되지 않는 국고채 금리가 장 초반 3년물이 3bp 넘게 오르는 듯 상승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뭐 장중에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장 전부터서 한국은행에서 금통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비정례 RP 매입 발표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을 좀 그 금리의 상승폭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10조 원 증시 안정 펀드 그 다음에 뭐 채권 안정으로 40조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과연 뭐 이게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 건지 뭐 어쨌든 진정시켜 보려고 매우 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증시에서 여러 종목들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요인이면 2차적인 영향으로는 국가 신뢰도가 매우 저하되는 그런 개판됐죠, 부분들, 개판. 네 망신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있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다시 그나마 어제 시장에서는 좀 들어오는 그런 어저께 모습들이 엄청 있었는데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뭔가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혹은 이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S&P 관계자가 한국 신용등급 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서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코스피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선물도 2,400억 넘게 순매도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어찌 보면 매도를 하는 날 이 정도씩은 매도를 하긴 나왔으니까. 했었어요. 네. 그 주가 빠진 거에 비하면 오히려 막판에는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시죠.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저는 이게 여파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또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신뢰도 문제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계엄령이 해제는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좀 지속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이미지란 것도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국내 증시의 문제점이 저는 결국에 이제 유동성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머징 마켓에서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사실 밸류적으로는 저평가가 지금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이제 매력도를 상당히 좀 반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로 별게 아니었다라고 넘어가려면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많이 좀 들어왔어야 됐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환율이 1,446원까지 갔다가 1,400원대까지 내려왔었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근데 지금 한 1,410원, 14원. 14원인가요?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면 네. 목소리가 좀 작다고. 네. 마이크를 좀 제 걸로 앞에다.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1,400 화면. 이제 14원. 네.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어제 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내려왔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전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고 당분간은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 적구적 샀는데 오늘. 그래서 아침에 나한테 왜 샀냐고 했구나. 네, 왜냐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평상시에 네. 이태리 팀장하고 저하고 주식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하면은 예를 뭐 어느 날 많이 빠진 종목 있잖아요. 근데 슬쩍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 뭐 하는지 항상 뭘 하는지 알아요? 저가 매수. 그래서 오늘은 네. 내 주식을 샀어. 그래서 나 오늘 주식 샀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왜 샀어요? 그래서 역시 나하고 안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는 사실은 어저께 밤에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딱 그 나오자마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영상을 찍어서 밤에, 어젯밤에. 네. 밤에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업사부님하고 채팅을 주고받다가 업사분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네. 대답이 있었으면 내 라이브 열자고 하려고 했었어. 내가 너무 올 테니까. 네. 근데 대답이 없어서 라이브를 못 열었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 진짜 어저께는 제가 이제 TV를 라이브로 보면서 당황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뭐 닭살 돋으면서 약간 떨렸던 게 어저께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언제였냐면 9.12 테러 있을 때. 9.11 테러 네. 당시에 9.12 네. 테러 있을 때 제가 여기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2살인가 21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자취방에서 밤에 드라마 보면서 치맥하고 족발 뜯고 있었어. 족발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막으로 9.12 비행기 그 건물에 박는 박았다고 하는 거야. 무역센터에. 네, 무역센터에. 그러고 나서는 좀 자막이 나오다가 화면이 바뀌었어. 그러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말 하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가라앉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진짜 멍했어요. 근데 어저께 원래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딱 이제 이제 업무 마무리 하려고 집에서 컴퓨터 켜고 유튜브 딱 켰는데 SBS에서 그 메인으로 뜨더라고요. 속보 뭐 긴급 기자회견. 그래서 틀어서 보는데 막 뭐라고 씨부리는데 그냥 난 속으로 뭐야 그래서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막은 그게 아닌 거야. 계엄령 선포. 그래서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얘네가 이상하게 하는 거였는데 현실 거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엄령 선포인 거야.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 약간 떨리더라고요. 떨리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래서 영상을 바로 찍었는데 그 아마 영상 보시면 제가 약간 떨리면서 영상을 찍었던 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때 환율이 1,450원까지 갔었어요. 네. 1,450원이 갔었고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그렇죠. 요 화면 잠깐 보이겠지만 요게 어저께 밤이거든요. 검정색이. 근데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짜리가 8,9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물론 V자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러면서 완전히 전체 금융시장이 혼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그 8월 5일처럼 서킷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이드카가 발동하든 이렇게 크게 밀린다라면 저는 차트를 조금만 이렇게 저는 주식을 사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이 정도로 만약에 오늘 이제 한 1.4% 선방한 건데 만약 오늘 진짜 5% 밀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됐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저께 밤에 찍은 거니까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으면 또 계엄이라는 건 또 해제가 언젠가 될 거니까 매수할 기회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새벽에 계엄이 해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좀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에 조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샀어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까 한 12시인가요? 1시, 2시인가요? 탄핵 발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저는 탄핵 발의할 때가 가결이 된다라면 주가는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가결이 안 된다.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200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주가는 저는 그때는 손절 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때 다시 더 왜냐면 할 거다. 왜냐면 부결된다는 얘기는 저 드래곤 파크에 있는 또라이가 계속 대통령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리스크. 그렇죠.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안감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리고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도 상당히 많이 엇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현재 정권, 현 정권의 윤 대통령 정권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려고 했었던 것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안 됐다, 안 네.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주식들을 왕창 다시 사야 올라가겠죠. 되겠죠. 그 네.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네. 하락의 한 7-80%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그쵸. 테니까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하겠지만 우선 당분간은 좀 희망이 좀 적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니면 그 와중에 그래도 이거는 어떤 뭐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밸류업에 오늘 금융주들 막 밀리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주들이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약간 좀 추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땐 좀 억울한 하락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할 얘기 먼저 하세요. 아니 네. 그럼 먼저 제가 하셔도 금융주만 되죠.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금융주가 오늘 이제 밀린 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뉴스에도 그런 얘기 환율, 많이 나왔을 네. 거예요.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하니까 조금은 금융시장이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은행주들에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면서 금융주가 오늘 크게 밀린.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피해주들 정책 관련된 피해주를 제외하고는 한 1% 내 조금 많이 밀리면 2% 어떤 건 뭐 1% 정도 선에서 조정이 나왔다라면 네. 금융주들은 한 4-5%씩 밀렸잖아요.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한 7%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전 그것도 이제 이유는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이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증시 안정화 펀드. 요게 이제 요거 조금 옆으로 옮겨드릴게요. 그 이제 언뜻 이제 이게 이 시청자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증시 안정 펀드 요것과 은행주 섹터가 밀리는 게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증시 안정 펀드가 즉시 가동한다고 하면서 네. 주식 10조 그리고 채권 40조, 그러니까 총 50조를 시장을 방어하겠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과거에도 이제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90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네. 그리고 그 2003년에도 한 번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도 코로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는 10조 원 정도 자금 조성했다고 했었고 뭐 이렇게 규모는 좀 다르고 작년에도 증시 안정 펀드 2022년인가 작년인가 해가지고도 한번 증시가 빠질 때 네. 방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슬 씨가 아까 말해줬는데 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2천억? 뭐 코로나 때? 정확히 제가 그 뒷자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네. 그때도 진짜 돈 많이 풀 거다, 유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고작 들어온 거는 사실상 2,200억 정도로 제가 2,200억? 기억을 하고, 네, 틀릴 수는 있는 부분인데 10조 원 준비를 해놓고 네. 2천 정작 들어온 거는 2,200억. 뭐 2천억, 뭐 3천억 음.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은 한번 제 거 화면 보이세요. 은행한테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2020년에 10조 펀딩을 했는데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 10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행이 6조 7천억 부담. 그럼 이번에 50조잖아. 그러면 은행들이 아무리 못해도 각 은행별로 3-4조씩은 부담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지연정.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BIS 뭐 하락 우려, 뭐 증시 안정화 펀드 5대 금융지주가 1조 원씩 마련할 때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10조 마련하는데, 근데 지금 50조기 때문에 주식 채권 합쳐가지고 그럼 이거의 몇 배는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은행주가 빠진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은 저 용산에 있는 싸고서는 은행들이 갖다 메꿔야 되니까 그 이제 예전에 증시 안정화 펀드 잠깐만 이거 은행이 다 부담했던 거잖아. 이놈의 새끼들 밸류업이라고 해놓고선 돈 빼어가네. 그래서 오늘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금융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수희 팀장님은 어떻게 봐요? 그 금융주를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온다면 일단은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조금만 더 방치했다가 확실하게 뭔가가 예, 된 다음에 보는 게 나을까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여기서 오늘도 이제 KB금융 기준으로 KB금융 한번 차트 한번 네, 띄워주시죠. 네, 제가 띄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이 오늘 5.73% 되게 많이 좀 밀렸던 상황이고요. 마감이지만 뭐 장중에는 한 7% 넘게 또 밀렸던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좀 박앤세일로 담아볼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본부장님 사셨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왜 그래? 내가 왜 못 산 거지? 네, 왜 얘기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런 얘기 또 하지 마. 네, 근데 오늘 이게 조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다라는 거. 하락하면서 네. 만들어진 거래량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큰 폭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투매 매물이 조금 쏟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근데 투맨데 주가는 많이 안 빠졌잖아요. 5%면 많이 빠진 거죠. 에이 안 빠진 거야.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거는 네. 이미 내 포트를 공개해서 안 돼. 네. 내가 말할 수가 없어. 하여튼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도 사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뭐 9월부터 22년 9월 28일부터 뭐 아 22년 9월달 왜 얘기해? 그렇게 따지면 22년 9월부터 안 오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43,100원에서 이제 10만 원대까지 거의 95,000원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봐도 지금 밸류적으로는 금융주들은 아직 싸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PBR이 아직도 1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2월 20일에 또 이제 그 밸류업 종목 편입이 편입에 대한 되잖아요. 부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 우리 그때 되게 놀랬었잖아요. 놀랬었지. KB금융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놀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편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오늘 빠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뭐 물론 증시 안정 펀드 뭐 요거에서 돈을 좀 빼갈 것 같으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엮인 종목들도 일단 밸류업에 야 윤석열이가 그거 했어. 그래갖고 지금 이게 아 그것도 빠진 있지. 거라서. 그것도 있는데. 네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좀 밸류업 해가지고 사실 아까 거기서부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부터 쭉 올랐던 그 흐름들이 이게 도로아미타불 되는가? 일단 뭡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되면은 야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예산을 좀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취소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런 이번에 얘기가 아예 네. 삭감했잖아요. 네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삭감도 했었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었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한번 방점을 딱 찍어준 거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에 자 사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 내일 또 만약에 한 10% 밀렸다고 치죠. 한국가스공사가. 네네. 그래서 다시 한 29,000원, 3만 원까지 빠졌다고 쳐요. 지금 33,000원 마감했으니까 네. 내일 10% 밀려 3만 원에 마감하면은 대왕거래 하기 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살만하죠. 그때는 뭐 사본다고 해서 크게 막 요동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일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일까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의 삭감이 거의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98% 삭감이면은 국가에서 지원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네. 사실 그거 자체가 악재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주가 관련주들 흐름 보면 알다시피 거의 뭐 꼬리 안 달고 계속해서 좀 마감까지 빠졌던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뭐 한정기술이라든지 한정기술. 네. 그럼 원전이잖아요. 얘는 근데 좀 애매한 게 사실 원래는 원전인데 네. 그 이제 최근에 대왕거래 관련해서 또 좀 아 한정기술이 네. 그게 있었어요?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인데 괜히 그 테마가 붙어서 오늘 조금 피해를 본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또 펀더보다는 뭔가 이슈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대왕거래 쪽으로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성밸브는 사실 그 유명했잖아요, 과거부터. 또 이제 밸브 관련주. 네. 근데 이제 예산
삭감 이거 저는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10일에 또 재협상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재협상 없어. 네. 없나요? 없어. 확신하십니까? 없어. 그게 없다고 하면 그럼 정말 사실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그 해외 기업들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내세울 게 지금 없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이거- 돈 없이 이거 어디서 사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치명타가 너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회사들 보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럼 국가가 지원을 안 하면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인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그 항공당에 뭐 한 1,000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화성밸브 혹시 실적 보셨나요? 저도 못 봐서. 시가총액 700억밖에 안 되네. 네, 보시면은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런 자금을 이제 다 부담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건이.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거의 1년에 잘 나와야 900억, 이번에 1,000억. 900억. 네. 매출이 잘 나와야 1,000억. 네. 얘는 왜 22년부터밖에 안 보여? 연간 기준이?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삭감돼서 완전히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관련주들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빠졌다라고 해서 단순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로 인한 상승의 진폭이 다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고 그럼 원전은요? 원전도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일단 이 민주당 쪽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 쪽 요 부분에서 정책적 차이가 어쨌든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있었는데 물론 어쨌든 최근에 와서는 탈원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뭐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 있다고? 뭐 이번 한거 많지. 정권에서 원전 한 거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원전주가 그 주가 위치를 만들기까지의 부분에 있어서 굳이 뭐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너무 원전은 좀 억가다. 억가. 억가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차트 보여줄게. BHI 그러니까 BHI도 있고 뭐 많이 알고 계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네. 디에린 씨는 이제 좀 네. 원전이라고 네. 하니까 네. 하여튼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전력 돈을 많이 밀렸잖아요. 네, 원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대통령하고 뭐 관련 정책 수혜주일 수는 있지만은 뭐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다. 그리고 뭐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만 또 볼 게 아닌 게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원전 쪽 관련해서 그렇죠. R&D 투자를 하고 있고 대형 원전 말고 또 SMR 쪽으로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좀 빠진 거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지금 원전에 대한 사업 근간이 흔들리는 거는 또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BHI는 좀 제외지만 보면은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에 이제 또 지분 투자를 네.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SMR 관련해서 또 기자재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엑스에너지라든지 그 뉴스케일 파워 이런 이제 미국 기업들의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도 다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4,600억 정도 SMR 도입하려고 그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이게 원전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형 원전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전기는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한 방에 이제 다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대형 원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SMR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오늘의 원전은 사실상 억가다. 이건 진짜 국내에 한정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전주도 보면 지금 별로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대단스럽게 그렇죠. 뭐 대왕고래처럼 막 그렇게 네. 급등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네. 게 저는 박앤세일이라고 보고 있고 대왕고래는 사실상 그건 실체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BHI로 차트를 설명해 드린다면
BHI가 사실은 원전으로 오른 거는 요거 10월 말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다. 그리고 구글 뭐 그리고 아마존이 그 소형 SMR에 네. 투자했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요때고 이 이후에 올라온 거는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실적하고 수주 이걸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한 17% 하락을 했고 내일 또 만약에 한 10% 더 하락을 해가지고 한 11,000원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올렸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단기 급락으로 빠지는 거라서 충분히 분할 시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금 19,000원이면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체코 네. 수주했을 때 그리고 저가 수준의 모네 하면서 쭉 빠졌던 자리가 18,000원, 17,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일 더 빠져서 18,000원 이하로 간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아까 우리가 가스공사 말했던 것처럼 뭐 이미 가스공사가 대왕고를 프로젝트로 오르기 전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뭐 투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 다 긍정적으로 글로벌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고 있었던 것이지 현 정권에서 무언가를 시행을 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 뻘짓하면 네. 저기 애들이 뻘짓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발이 안 먹겠지. 근데 어쨌든 체코도 우선 협상자 정도에서 아직 최종 그런 계약이 수주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체코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주변에 사기꾼이 있다라는 네. 체코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런 네.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체코라고 하는 곳 뭐 그 곳의 대통령이 됐든 국민들이 됐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원전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오늘은 그래 이래저래 해서 얻어맞았어. 야 이것도 조금 이쪽 같아 그래서 얻어맞았는데 요게 조금은 시간 지나면서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렇게 밀렸고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 그건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저점 매수 그래서 했어.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네. 계속 이제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저여서 억눌려져 있는 그쵸. 상태가 시간 끌어도 근데 사실은 그거는 괴롭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지난 8월 5일처럼 혹은 코로나처럼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어떤 외부 변수에서 충격을 퉁 받았다기보다는 국내 이슈로 네. 충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영향 없이 이 악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 악재로 빠진 거면은 이거는 V자로 바로 쏙붙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점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국내 악재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V자로 가면 좋은 거고 V자로 못 가면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것도 어떤 종목을 사냐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타이밍이 좀 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내일 모레까지 이제 오늘 저녁부터 탄핵 발의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네. 이걸 48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투표를 안 하면 이 법안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뭐 발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투표 안 하고 그 국민의힘하고 협의가 안 돼서 폐지가 됐어.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네. 다시 빠르게 또 다시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투표를 했어.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전 호재인데 부결이 되면 이건 정말 악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놓고 주식을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네, 네. 저희 그 정치 방송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빠짐없이 정치 오늘 얘기를 할 수밖에 하락을 없지. 일부. 나오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조금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점 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카카오 그룹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네. 카카오 그룹이 급등을 했는데 요 그 급등한 이유를 지금 가장 크게 드는 것들이 이제 증권사나 뭐 언론사나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현재 정권에서 잡음이 컸던 카카오 그룹주가 지금 현 대통령이 탄핵이나 어쨌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내려오게 될 경우 야 이거 이제 정치적 억압이 사라지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유로 올랐다고 하던데 네. 자 그런 이유가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 카카오페이가 20% 올랐나요? 네, 이렇게 22%. 급등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게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사실 카카오가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사실 규제 압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규제 자체를 많이 네. 받았으니 특히 이게 그 카카오 모빌리티 있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정권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유독 이제 주가 부진이 상당히 좀 이어졌었거든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근데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사실 좀 억까 아니야? 놀리는 말인데 저는 오히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 아니 말씀하세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네, 논리적일 수 있는데 있다. 근데 이게 사실 규제라는 게 당장 지금부터 규제를 뭐 완화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완화가 되는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은 그냥 기대 심리에 대한 그냥 반영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카카오 그룹주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반짝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좀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이걸 본다면 사실 이런 정치 리스크 말고도 어떤 펀더나 좀 업황에 대한 전망을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계열사마다 이제 다 다른 상황이지만 카카오페이 보면 오늘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사실 그 실적 턴어라운드 또 구간에 이제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 지금 구간대에서도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간다. 네. 이야. 왜냐하면 최근에 갑자기 제가 용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거래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 네 거래액 카카오페이의 결제. 네. 결제.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결제 금융 부분도 전부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지금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정치 테마로만 보기엔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 그 단기 순이익이 그 손실이 조금 늘어났어요. 한 320억 정도.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골머리 앓고 있었던 게 또 티몬 그 위메프 사태가 또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그 피지사를 이제 들어가려면은 도입을 하려면 피지사랑 이제 협력을 하려면은 그 요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 위메프 사태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카카오페이가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쨌든 악재는 좀 해소가 되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그룹주가 뭐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급등한 게 아니라 최근에 좋았어요. 최근에 스물스물 네, 올라오고 많이 있었어요. 올랐어요. 일단 AI 관련된 부분들도 부각을 좀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가 먼저 이동을 하고 또 움직였었죠. 먼저 상승세가 좋았는데 이제 그 뒤따라가는 그런 네. 모양새로 나타났다. 근데 사실 카카오가 물론 이제 정부의 규제적인 부분들도 뭐 한 가지 요인이었겠지만 나쁜 짓을 자꾸 하니까 주주들이 그죠 물적 분할하고 그래서 주주들이 조금 등을 돌렸던 것도 한 가지 네.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쨌든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문어발시 확장. 네. 이게 조금 왜 코리아 기업의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자랑거리 아니에요? 어, 삼성전자, LG, 롯데 뭔 얘기를 하려고? 문화발 확장. 문어발. 한국의 경제의 원동력이 문화발 확장 아닌가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한 말씀하세요. 얘기예요. 아니, 아니 듣고 얘기해. 싶어요. 아니 네, 얘기해. 듣고 웃자고 한 싶어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골목 상권을 자꾸 건드렸다.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미움을 받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 대기업이 이제 너네는 이제 대기업이잖아 그렇게 하는데 골목 상권의 것들을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 뭐 지금 갑자기 뭐 미용실 예약부터 시작해서 뭐 하겠다 하는 것들이 힘든데 이러면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고 있는 거나 좀 잘 네. 해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실생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카카오페이라는 거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없다고요? 쓸 일이 아, 없었었어요. 그래요? 난 자주 쓰는데. 예, 작년까지는. 아. 근데 이제 올해 딱 들어와서 뭐랄까 이제 지인들하고 선물하고 뭐하고. 그렇죠. 선물하기 정도는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생일이다거나 네. 그러면 그런 정도만 이용을 했는데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송금하기 그쵸. 아니면 이제 밥을 먹고 뭐 얼마 이렇게 네. n분의 1 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 갖고 돈을 보내게 되고 받게 되고 네. 하게 되니까 편한데? 편한 것도 좋은데? 있죠. 이거 나 같은 사람들이 점점 이거 어쩔 수 없이 나도 쓰게 되네. 그러니까 점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요. 결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 그동안 너무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많이 빠졌던 것이 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정치적 리스크가 좀 사라졌어 하는 부분까지 좀 올라오게 된 계기 같아요. 저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시국이 불안하잖아요. 네. 시국이 불안해서 오른 것도 있어요. 시국이 불안해서 카카오가 오른다.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다른 나라 전쟁 나고 하면 다 X로 소셜 X로 다 트위트죠. 트위터로 다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는 것처럼 어저께도 그런 비상배경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다 유튜브 보고 막 그 유튜브로 이제 여러 이제 정치인들 혹은 뭐 여러 이걸 다 동시에 다 보면서 했잖아요. TV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지금 MZ 세대잖아. MG. 난 끝무렵. 네. 저는 중간 무렵으로.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를 안 쓴대요. 중학생, 고등학생 카카오를 안 쓰고 다 인스타 DM으로만 이렇게 주고받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를 언제 쓰냐?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뭐 혹은 뭐 젊은 친구들은 회사에서 단체 톡으로만 할 때 하고 친구들하고 안 쓴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우리나라 유일하게 딱 하나 카카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한번 쓰게 되면 또 이게 이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페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또 사용이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불안한 부분들도 이런 소셜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나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동조를 안 하네. 카카오 그룹주가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어쨌든 요즘에 문자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네. 문자는 뭐 거의 상업용이나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처럼 뭐 저는 이제 카카오를 워낙 중심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카카오 그룹이 여기에서 조금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또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탄핵 요 부분들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밤사이에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아침 장이 짠 하고 열렸을 때
이재명 관련주 테마, 자, 정치 테마주죠. 인물주 이런 부분들로서 지금 점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텍 뭐 네, 등등이죠. 뭐 동신건설, 네. 프리엠스, 뭐 에이텍, 뭐 에이텍 모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올랐고,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주 해서 한동훈 관련주도 지금 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대상홀딩스랄지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사법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 보니까 조국이라든지 네, 뭐 조국 그다음에 그 김동연 그다음에 그리고 김경수까지도 네.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고, 오세훈 관련주도 올랐고요. 네. 안철수 관련주도 조금은 올랐습니다. 네.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홍준표 관련주까지, 그래서 네. 뭔가가 적이 많군요. 개나 소나 다 갔어 오늘. 아니 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후보군의 이름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쵸. 사람들의 주가가 오늘 빡 뛰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봄부터 사실 약간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 6월 달부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뭐 재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당 쪽 한 명, 야당 쪽 한 명의 대표 그 대장주를 그냥 갖고 있을란다. 물리든 말든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냅두고 갖고 갈란다라고 해서 아주 좀 소액이지만 계속 들고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사법 리스크적인 네. 부분들이 왔다 갔다 또 하면서 약간 좀 늘리게 됐더니 이게 어쨌든 간에 두 종목 하나씩 들고 있었죠. 야권 주자, 여권 주자 부분에서 둘 다 오늘 상가 갔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운이 참 그 부분에서는 좋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에서 운이 나쁜 요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에서는 지금 그러면서 저는 주장했던 게 이것이 정치 테마주가 그냥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다 아니면 지방선거 이런 게 아니라 대선주로서 올라갈 때는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이제 이건 대선주로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틈이 있다면 매수를 따라 붙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탄핵이 뭐 결정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시기 이후에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에이 정치 테마주 같은 건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보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슬이 팀장님? 저는 사실 정치 테마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라면은 그냥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정치 테마주를 별로 제일 안 좋아하긴 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점상한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업사부님처럼 전략적으로 나는 양매수 하듯이 야당 하나, 여당 그쵸. 하나 이렇게 사겠다. 그러면은 미리 사놨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둘 다 점상을 갔어. 둘 다는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급등을 했어. 네네네네. 급등한 상황에서 내일 만약 상한가가 풀리면 네. 내일 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도 한 10%도 20%도 그쵸, 오른 그쵸. 다음에 상한가를 못 가. 그러면은 그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추격하는 거는 이미 미리 잡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아까 제가 가스공사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갖다 또 눌릴 거잖아요. 또 이런 건 변동성이 크니까 눌리는데 정치적인 이벤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어쨌든 탄핵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탄핵이 가결된다. 그럼 정치 테마주가 또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눌렸어. 만약에 크게 눌린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업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골고루 하나씩 딱 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 빠지고 오른다. 그러면은 신규 메시지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결되고 나서도 탄핵이 확정은 아니잖아요. 또 험제 가서 그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이런저런 이슈로 또 변동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이제 선고 앞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가결 가능성, 인용 가능성이 높다 탄핵. 그러면은 또 그때 미리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면
대선주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오는 특수다. 네. 특수 사항이고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 자체는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실체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 그대로 지금 정치인들의 리스크적인 부분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학연, 지연 뭐 이런 식으로 친인척이라고 해서 뭐 뒤를 봐주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저 정치 테마주를 하는 것이 어떻게든 엮여서 특혜를 받게 될 것이야.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그게 썩 좋은 거냐? 근데 거기서 한번 벗어나서 우리는 그냥 투자자야. 어찌 보면 그쵸. 그냥 돈만 아니, 벌면 돼. 까맣게 하는 얘기해서 부분만. 앨런 머스크 봐봐.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이게 합법적인 나라니까. 그죠. 미국은 로비가 네. 합법적인 나라고. 대놓고 한 다음에 몇십 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게 평상시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대선 주 레이스가 시작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대부분은 10배로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진짜 10배로 올라갔고 심지어 요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10배 못 갔다가 오히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기어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 쪽이 안 가냐? 안 그래.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이제 주변 사람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쵸. 하나씩 이제 약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메인으로 남는 사람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이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사람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둘 다 10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올라오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0배까지 가려면 아직 당당 멀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진짜 대선주로서의 어떤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금액을 크게 담그기는 좀 리스크 있지만 그렇죠. 소액을 좀 담아보는 관점이라면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갈지 몰라. 점상 날아가 버리면 오히려 못 살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저는 조금이라도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애초에 들고 있기도 했고 제가 매일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매일 장중에 그래서 매일 거의 설명드리다시피 했고 요번도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를 알고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또 막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째서 저는 또 얘기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네, 어쨌든 뭐 안전하게 가자. 의견도 좋고 혹은 저는 뭐 심지어 파생 매매도 하니 뭐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냥 다만 더 금액을 안전을 많이 실으면 안 네, 된다.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명한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좀 분산해서 여권을 골고루 갖고 가자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현재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존의 종목들 오늘 폭락한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같긴 어쨌든 한데, 이제 뭐 이건 이제 업사부님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2016년부터 17년에 그 우리가 탄핵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네. 박근혜 탄핵을. 근데 이제 그 16년 초겨울이죠. 그때 이제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그 입수 보도하면서 네. 정치권이 흔들렸어요. 정권이 흔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면서 이 파란선이 증시인데 증시는 계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딱 그 12월 달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최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주가는 쭉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탄핵 발의안 된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탄핵 발의안이 되면서 이게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현재 그 드래곤 파크에 있는 사람이 더 무자비한 이름조차 얘기하기 싫은가 봐요. 네, 무자비한. 내가 욕할 것 같아서. 내 네네네. 방송에서 욕하면 노딱 붙으니까 네네. 더 무자비한 어떤 행동을 어저께 보여줬기 때문에 뭐 더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들은 얘기인데 네. 원래는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네. 국지전. 그래서 그 북한이 러시아 파견했을 때 우리나라도 파견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일부러 나 분위기를 더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이 시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나 김정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잠깐만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야? 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 누가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래서 아예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는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그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불확실히 다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증시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증시에는 계속해서 조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정치 일정을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정치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증시가 지금 흔들리는 거니까 어저께 사실은 진짜 우리 월요일에 그 얘기했잖아요. 업사부님하고 월요일에 방송했을 때 지금은 바닥인 것 같다. 사야 된다. 빠지면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얼마 줬어요? 외국인들이 5천억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거의 한 6, 7천억 샀고 선물도 7천 개약 매수했고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도요.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가 보시면 코스피 쪽으로 해가지고 6,400억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2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어. 그럼 완전히 상방을 잡은 거였던 거거든 어저께. 왜냐면 1% 갭상승 나오고 더 2% 상승했죠. 2% 가까운.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수가 싹 들어와주면서 이젠 갈 일만 남았는데 퉁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를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짧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산타랠리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아까 1차적인 어떤 그 영향력과 그 다음에 2차적인 영향력은 조금은 오늘 단기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신뢰도 그쵸.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저는 그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를 일요일에 대응도 할 수 없는 일요일에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했죠. 네. 진행을 하면서 그것도 심지어 이제 어떤 시간을 준 게 아니라 네. 그죠?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월요일부터 금지. 그건 무조건 일요일 날 발표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지. 이런 행위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정말로 그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이게 그쵸. 단순히 그러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그때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시작해서 급등을 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로 인한 수익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공매도 금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2차 전지를 왕창 샀던 게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비중을 좀 LG 엔솔로 실었었는데 제가 매수를 한 것은 10월 31일인가부터 11월 완전 초에다가 이제 11월 6일인가 그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 국제적인 어떤 외교 라인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그래서 미국 바이든조차 미국의 바이든조차 코리아에서 지금 계엄 선포 뭐 이렇게 발표 뭐 북한이? 이랬다가 아니요 남한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지? 도대체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건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그런 배신감을 들게끔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우리나라만 계속 패대기를 쳤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야권에서도 8월 달에 또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은 또 9월 달에 이거 계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면 미국의 어떤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들이 그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증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정보를 있겠죠. 예. 얻지 못했을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매도세가 아무리 이제 한국의 경기가 안 좋고 트럼프 리스크가 뭐 있어서 관세 뭐 여러 가지 문제 수출 국가니까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왔던 게 만약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그걸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향이 끝날까요 이제? 저는 당장? 당장은 안 네, 끝나겠지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 용산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탄핵으로 갈지 하야로 갈지 아니면 개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합의점이 나와야 된다.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다. 왜? 빨리 안 나오면은 늘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또 이 추운 날에 국민들이
또 길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투쟁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촛불 예전 들고. 촛불 시위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대통령에게 뭐 화해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 정말 미안하다 석고대지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뭐 달라질 것 같지 네. 않지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방송에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러시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기저기서 한 2번, 3번 정도 말을 했었는데, 2022년에 그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이때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주가가 1600에서 600포인트까지 거의 뭐 세 토막,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세 토막이 났는데 이게 다시 16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길게 본다라면, 뭐 월봉으로 보여드린다라면, 결국에는 이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때 급락이 나오고 V자 반등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급락 나오고 V자 반등하고, 이때 왜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냐면은 이때 아무도 러우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거든. 그렇죠. 다들 야 저거 러시아가 저거 2달이면 끝내, 3개월이면 끝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V자로 반등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아니네. 1000일이 넘어갔어요. 나 1000일 동안 아하,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 우리 유차영 그래- 부장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제재가 더 심각해지니까 러시아 증시가 빠진 거고, 지금 조금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1200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건데, 과연 이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비상 계엄의 이슈가 러시아 전쟁보다 못할까요?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인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공장이 어떤 문제가 된다든가 현대차의 공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증시가 굴곡은 있겠지만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저는 더 빠지더라도 버텨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물론 신용을 썼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빚을 냈으면 안 되겠지만, 빚을 안 내고 갖고 진짜 한 대 얻어 맞은 거잖아, 잘 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저는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그 현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왜? 아니 러시아 전쟁도 이런 식으로 복구를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런 거 우리나라 못 이길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여기 좌절하지 말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슬이 팀장님은 요 사태가 일단은 12월이라는 뷰를 조금 섞어서, 네. 뭐 사실 이제 어제와 오늘이 확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내일 뭐 부분에서 내일 안 빠지고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러면은 주식을 따라붙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만 좀 더 관찰을 좀 더 하다가 조금만 더 보다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게, 어찌됐든 지금 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는 조금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나는 뭐 조금 길게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제 이제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뭐 미국의 ETF가, 우리나라 증시 ETF 같은 경우에 뭐 장중에 마이너스 7%대까지 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가결이 나왔을 때 예.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쵸. 거기까지만 기다리면 사실 지금의 낙폭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사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가 또 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국가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심이 이제 단기적으로 확 좋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은 대통령이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우리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까지는 조금 시장의 어떤 수급이 조금 미미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곤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만 해도 그 주식 비중을 매우 크게 높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밤사이 있었던 계엄령 사건만 아니었으면 오늘 매우 안정적으로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정말 평가를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뭐 이제 워낙 큰 종목이니까 SK 하이닉스를 참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담았어요. 어제 그제 정말 큰 비중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샀길래? 아무튼 뭐 정말 큰 비중으로 한 10장 샀어요, 10장? 뭐 아무튼 그 정도를 조금 이제 참 크게 좀 담았어요. 근데 그걸 이건 못해도 기본 오늘 하루 16만 7,500원 이상은 갈 거다. 네. 세면 17만 원도 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비중을 17만 5천 원 근처까지는 갖고 가볼래 하고 이제 방송 중에 미리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고 제가 일단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 2%인가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하고 이거는 일단 잡아봐야겠다고 잡았다가 16만 5천 원쯤 올라와서 횡보를 하길래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도 반 이상을 정리를 일단 했거든요. 이후에 그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떨어졌어.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의 어떤 그 차트 부분들에서도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불과 몇 달 만에 8조 원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 부분들이 좀 있고, 물론 또 하이닉스는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만 더 확인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 비중이 저는 아직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한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거 계산대로 됐으면 물론 이제 이게 장중에 16만 7,800원인가 뭐 그 예. 이상까지 올라가고 종가에는 더 올려놓고 더 올려놨잖아요. 1.8%인가 1.9%로 속 터져 죽겠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난 끝까지 들고 갔을 거고 전략적으로 이미 갔을 선포도 텐데. 해놨는데 전략적으로 왔으면 그렇게 해놨을 건데 이거 흔들려 버리니까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려 자꾸 흔들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오늘 좀 비중을 크게 그래서 물량이 털렸을 수도 있고 그쵸. 흔들림에 저도 물량이 털렸을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전업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용으로 물량을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걸 수 있지.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예. 수 있죠. 신용이 아니었으면 그냥 들고 갔을 네. 겁니다. 근데 신용을 실어서 좀 한번 들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낼 수밖에 없었던 좀 상황이 있고 이 리스크 아니었으면 정말 12월 달은 매우 풍성한 한 달이 될 뻔 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이제 3거래일밖에 안 지났어. 아니 그러니까 난 이번 주만으로 난 한 달치를 끝내놓고 난 여행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아무튼 뭐 누구 핑계를 대서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선택은 내가 한 건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 부분을 봐야 되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니라고 물어보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었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한밤중에 밤에 돌아다닐 수 있지. 뭐 심지어 아가씨들이 이 술이 취해 갖고 길에 쓰러져 있어도 안전한 나라. 그렇지. 물론 그분이 얼굴이 무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 얼굴이 무기일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못했네. 뭐 내지는 이제 지갑이 안 털린다. 물론 아리랑치기나 이런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카페에서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고 그럼. 스마트폰 놔두고 자리 맞춘다고 일부러 이런 나라가 없죠. 자전거 도둑을 빼놓으면 자전거 오토바이 도둑을 빼놓으면 정말 도둑도 적은 나라, 강력 범죄가 정말 적은 나라. 이래서 외국에 나갈 때 그냥 무사 통과하는 나라가 그쵸. 대한민국. 근데 지금 여권 파워 1등 우리나라. 네, 그렇죠. 여권 파워 1등 진짜. 그래서 한국 사람 오면 그냥 패스. 심사도 안 합니다. 그런 나라가 많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영국, 일본에서 한국
여행 위험해. 여행 가지 마.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을 창피해. 해버렸어요. 창피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 야 이거 계엄 어쩌고 하고 해제가 됐지만 이거의 문제가 또 시위대가 이제 길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그게 과격 시위, 폭력 시위. 아니 니네 나라나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번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우려감들을 코멘트로 더하면서 그랬고요.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마저 야 전쟁인 우리나라보다 야 대한민국에 가지 마.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집 안에서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뭐 창피한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여행주들이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안 좋은 모습.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사태가 참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지금 뭐 나중에 이제 국가 신뢰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이후에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러든 저러든 그러니까 뭐 탄핵이나 뭐 좀 그쪽으로 가든 혹은 아니든 뭐 어쨌든 그래서 또 반사 이익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도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좀 피해서 이러든 저러든 이쪽 섹터는 그나마 가장 안전할 것 같아 하는 게 있을까요? 아 근데 네. 제가 월요일에 우리가 방송한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엔터. 엔터 봐봐요. 엔터 봐. 오늘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약간, 오늘 왜 빠졌을까? 몇 발렸죠? 잘 봐요. 엔터가 오늘 왜 빠졌냐면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네. 우리가 또 과거 얘기하네. 우리 박근혜 탄핵했을 때 탄핵하기 전까지 한 2-3달 동안 계속 시위했어요. 맞아요. 시위하면서 그때 공연계가 공연을 못했어. 아. 연말이 성수기잖아요. 근데 공연을 아예 안 하고 무슨 시상식도 안 하고 막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뭐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분위기였다. 침착하자는 분위기였어. 오늘 아침부터 나온 뉴스가 뭐냐면 좀 공연 같은 거 연예계에서 오늘 하루 공연은 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탄핵이 오래 걸린다. 이게 진짜 질질질 끌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다시 주말마다 촛불 집회 나오고 하면 엔터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빨리 진행된다. 뭔가가. 그러면은 축제 분위기. 아니 뭐 이게 축제라는 표현은 죄송한데 축제라는 표현이기보다 어쨌든 리스크 그런 불확실성 것들이 해소. 해소가 되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다 과거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은행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시 안정화 펀드로 은행주들이 뭐 자금을 각출하는 것 때문에 밀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돌려받는 거잖아요. 안정화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질 때 사지 언제 사냐. 우리가 평상시에 저도 방송에다 대고 KB금융 얼마나 좋습니까? 신한주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하지만 막상 사세요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이런 종목이야. 네. 사세요 말하기가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이 빠진다? 그건 좀 오히려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기아 오늘 플러스 마감했어요. 0.1% 네. 조금이라도 하이닉스도 어쨌든 거의 2% 상승 마감한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적 잘 나오고 배당 잘 나오는 기업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기업이 어떤 생산 시설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화답을 하면서 막 뭐 서해 연평도라 이런 쪽에 좀 뭔가 무력 시위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해서 하락을 한다. 오히려 전 박앤세이라는 생각으로 모아가는 게 맞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의 싸움만 잘 하면 전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슬이 팀장님 의견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어떤 거 네. 뭐 보여줘요? 네, 사실 코인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코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차트? 위메이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위메이드가 이제 본업은 게임주잖아요. 게임주인데 이게 코인 시세 영향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세 변동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때 항상 위메이드 역시도 추세적으로 좀 따라갔었던 부분인데 제가 꼽는 거는 사실상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게임사 전체적으로 조금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 또 비트코인이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줄 알았어요. 무슨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죠. 8,800만 원. 네. 네, 여기 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의 마이너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30분 만에.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올렸죠. 네. 근데 이거 거래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만회를 했던 네. 부분이고 또 제가 코인 관련해서는 왜 주목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서는 이 블록체인하고 NFT 쪽은 지속적으로 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고 보유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도지위원이라고. 그러니까요. 위헌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트럼프 되고 나서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 발표를 안 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도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이에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취임 이후에 이 코인 특히나 이제 뭐 ETF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물 ETF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구체적인 어떤 블록체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인 쪽에 수급이 한 번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위메이드를 보시라는 게 사실 뭐 우리 기술 투자 이제 직접적인 관련주가 훨씬 더 많은데 걔네들 하나 투자증권도 있잖아요. 네, 그 두나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종목들 보면은 코인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인 시세를 좋게 본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본체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종목으로 찾자라고 하면 오히려 게임사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인 시세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앱 수수료 인하.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또 수익성 절감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 앱 수수료 인하에 있어서 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넷마블 네, 그리고 이제 컴투스도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동안 앱 수수료가 한 30% 정도였던 게 지금 17%로 인하가 되면은 그만큼 영업이익률은 최소 10%에서 13%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개선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주들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작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대작을 빨리 발표를 해야지 게임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이제 25년 1월 그리고 이제 중반기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거의 뭐 피날레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즉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엔터 게임주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조금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게임주를 한번 좀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코인 시장이 사실 어제 거래가 급증했죠. 네. 뭐 심지어 접속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변동성이 나오면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또 그 외에도 뭐 컴투스 홀딩스가 17%,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6%뭐 이런 정도도 상승이 좀 나왔고 사실 시국이 불안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더 갈 거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있어도 야 그걸 갖고 있으면 달러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달러를 직접 바꾸게 되면 그 수수료가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크니까 야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다가 이 바꾸는 게 나아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회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뭐지? 왜 그게 지금의 어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가? 혹은 이제 이걸 활용해서 미국의 어떤 달러를 또 그 강세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과연 이건 뭘까요? 아마 유튜브에 많이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벌써 9시 20분이 좀 다 되어 갑니다. 뭐 아쉽지만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슬이 팀장이 오늘
처음 와주셨어요. 네. 또 다양한 얘기 우리가 평소에 두 사람 좀 호레비 같은 두 사람이 오래비라니.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아저씨 둘이서 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좀 신선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다음에도 있을까요 이 자리가? 당연히 와주신다고만 하면 아, 언제든지 네. 대환영입니다. 네. 오늘 근데 되게 피곤했는지 평상시처럼 안 했어. 어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계엄령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못 네. 자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금 자고 지금 16시간 이상 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랬습니다. 네네네네. 다음엔 조금 더 활기차게 한 번 더 음.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자, 번만 더. 두 번 더. 두 번 더. 어느 얼핏 듣기로 어딘가에서 한 10번 앞으로 와주기로 약속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자, 뭐가 아무튼, 있을 텐데. 알았다고 뭐 끄떡끄떡까지 했었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공개하면 큰일 날 거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제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그게 이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요인이 될 텐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우리 미남주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또 어제도 급하게 또 방송 또 올려드리기도 했고 아마 차근차근 이후에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또 긴급하게 또 많이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남주시 한번 검색해서 구독해서 공부 같이 좀 해보시고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로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합니다. 1시 반에 또 오후는 1시 반 그리고 오전에는 8시 반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이슬이 팀장님 자꾸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네. 또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 증시를 믿으십시오.